근데 우리는 실은 유성 잉크가 아니죠. 목 같은 경우 금속 활자에도 목으로 찍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목으로 찍죠. 네. 그게 차이가 있을 거고 저쪽은 유성 잉크고. 자, 다시 2부 인쇄술 금속 활자 시작하는데 질문들을 보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사실 금속 활자 어떻게 찍는지 어떻게 만드는지도 조금 오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속 활자가 이번에 개성에서 발견된 게 글자 하나 발견됐다고 그랬나? 활자? 전에 발견된 거죠. 복자처럼 된 거나 그게 그거 최초는 말고 또 아니었지. 딴 것도 좀 나왔죠. 최초 활자는 아니었죠. 그게? 최초 활자는 아닐 거예요. 네, 쪼가리는 활자는 발견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금속 활자를 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인쇄하느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고려시대 얘기니까 김인호 선생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응? 저는 뭐 금속 활자 전문가 아닌데. 일단 목판부터 좀 설명을 그러니까 하고 목판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고려시대 출판 문화 조금 말씀드리면 왜 저렇게 출판이 발전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찍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과거에 맨 처음 쓰는 방법은 손으로 직접 쓰는 거죠. 그죠? 필사. 따지고 보면 필사라고 해서 손으로 직접 쓰는 건 이 동양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자체를 양피지 위에 필사하는 거나 우리처럼 한지나 이런 데 위에 필사하는 거나 마찬가지 형태고요. 물론 중국에서는 그 이전에 대나무로 되어 있는 형태의 죽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나무를 쪼개서 그 위에 글자를 새겨가지고 대신 썼는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쇄 부분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대량으로 찍어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인쇄 문화가 주로 발전되는 거는 우리 이제 고려와 같은 시대인 송대에 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지식인 계층들, 책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게 일단 전제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전제는 이 사람들이 지식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지만 그 책을 읽는 문화가 많이 발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식이 존중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식을 익히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얻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과거 시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이 고려 초반기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게 이제 그 과거 시험으로 합격돼 있는 사람들 자체가 소수이던 시절, 그리고 그들이 아주 높은 지위, 고위직에 오르는 사람이 적다면 과거 시험 자체를 열심히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점차 후반으로 갈수록 시험을 보았던 엘리트들에 대한 우대가 성행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과거 시험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학교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학교에서 과거 시험을 위한 각종 교재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출판 문화가 발전이 돼야 되겠죠. 물론 또 하나는 불교 문화가 발전을 하니까 불교 경전을 찍기 위해서도 출판 문화가 발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이른바 나무 위에 글자를 새겨서 이 위에 이제 그 먹물을 칠한 다음에 종이를 놓고 그 위에 이제 놀러 같은 걸로 밀어서 한 장 한 장씩 뜯어내서 이걸 재본하는 그런 유형의 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발전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목판으로 하잖아요. 일단 네, 목판이 이제 주죠. 네. 그래서 목판을 새기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뭐 고무판 하나 이런 걸 새겨본 경험들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도 보면 어쨌든 찍어낸, 그러니까 새겨낸 거에 위에 찍게 되면 이게 반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다 반대로 새겨서 그거를 입혀서 그걸 새긴 다음에 그 위에 먹을 다 칠하고 그 위에 종이를 놔서 두드려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A4 용지 얘를 쓴 다음에 인쇄된 면이 이제 한 면만 찍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양쪽 이렇게 두 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책이 꼭 A4 용지 재본하듯이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두 개를 찍어서 이렇게 인쇄된 쪽으로만 해서 재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묶는 방식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비어있는 한지가 얇으니까 이런 면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책이 재본이 되는데 이게 대부분 목판 형식으로, 물론 이제 금속활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재본을 해서 책의 형태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속활자. 그런데 이제 활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목판은 다른 책을 못 쓰니까 그렇죠. 그 책만 계속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새기는 거 힘들고 하니까
활자로 찍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나무 하나씩 해서 목판은 이제 판형 하나하나당 이렇게 교정을 봐서 이거를 이렇게 계속 찍어내는 이런 방식인데, 이게 그 나무를 하나하나 깎아서 여기 위에 이렇게 글자 하나를 얹은 이런 방식이 이제 금속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목판이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 번 찍으면 이게 글자 활자가 다 뭉개져요, 실은. 그러니까 활자가 굉장히 깨끗하게 획이 보여야 되는데 여러 번 찍어내면 이게 활자도 흐려지게 되고 위에 뭐 그러니까 그게 몇 장 찍으면 이게 흐려지죠? 정확히 몇 정확한 장인지는 데이터는 잘 없죠. 모르겠는데 그렇게 별로 많이 어쨌든 못 뭐 찍어요. 네, 많이 그 찍을 몇십 수 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찍어내면 거의 뭉개진다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활자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보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식으로 금속 활자를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서양에서 활자 나오는 거랑 이유가 좀 다른데 네. 서양에서는 책을 대량 생산하려고 활자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왜냐면 글자 수가 작으니까. 네. 근데 우리는 나무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책을 좀 찍다가 목판으로 찍으면 몇 장 못 찍어요. 네. 그리고 이걸 또 새로 만들려면 힘들고. 힘들고. 네. 그래서 금속이라는 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청동판으로 목판을 만들면 아니 너무- 청동판으로 만들면 돈이- 뒷감당이 안 되지. 돈을 그 네. 돈을 다 들 수가 없죠. 더기 우리나라는 이 청동이 귀한 나라예요. 네. 정말 귀해요, 구리가. 그래서 이제 다 발명은 필요해서 나오거든. 그래서 사실 구리가 풍부했으면 이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 저기 서양 쪽 같은 게 합금 비율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주석, 구리 주석이라는 이런 합금이고 서양 쪽은 아연이 훨씬 우리가 많은 아연이야, 걸로. 우리가. 아니, 우리가 아연이. 우리가 아연일 거야. 우리가 우리가 아연일 걸? 아연이라고. 우리가 아연이 많을 걸? 우리가 아인이 맞죠. 맞아, 우리가 아연이 우리가 많아요. 아연이 저쪽이 저 주석이. 착각하고 있나? 네. 그래서 이 좌우간 이래가지고 활자를 만들어서 금속을 써야겠으니까 금속판은 못 만들겠으니까 활자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참 빅 아이디어긴 한데 문제가 한자가 글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 표의 문자잖아요. 한 글자당 뜻 한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사용 빈도가 또 어마어마하게 다른데다가 그리고 어떤 책이든 세 주가 들어가요, 옛날 책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글자가 또 기존 있어야 돼요. 더 작은 글자들. 네, 그러니까 금속 활자가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발상인데 그래도 책을 찍어야 된다. 그리고 의외로 옛날 분들이 인쇄 깨끗한 거를 되게 그렇죠. 그거 글자 따지더라고. 수려하고 네. 깔끔한 거 이거 굉장히 따지셨던 것 같아요. 요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 뭐 네. 폰트 찾고 음. 이러는 게 그 교정해 놓은 것들도 그 박물관에 꽤 많이 보이는데요. 교정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더라고요. 또 의외로 네. 찍어서 네. 교정 다 보고 네. 판 다시 짜서 교정 보고 그러니까 목판으로 했으면 정말 징그러웠겠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을 교정을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봤는데 그림도 교정을 봐요. 코를 더 크게 해라. 근데 별 차이도 없잖아. 그치. 진짜 꼼꼼하게 아니 난 좀 성격이 고약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 차이 없어. 근데도 이거 고쳐 이래가지고 막 다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활자가 차라리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금속 활자가 이제 문제가 인쇄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나라 아니, 금속 일단 활자가. 금속 활자 자체를 만드는 것부터 어쨌든 굉장히 정교한 글자를 획에 따라서 그거를 금속으로 일단 밀랍으로 틀을 만들고 거기에 금속을 부어서 그대로 새겼던 그러니까 원래 그 의도했던 방식으로 그 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비용이 엄청 많이 네. 들어요. 밀랍이 무지하게 비싼 귀하거든요. 재료죠. 예. 네. 아 밀랍. 밀랍 그 저기 그 벌집에 찌꺼기 뭐.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요? 난 사실 못 그렇죠. 봤어. 네. 지금까지. 벌찌꺼기죠. 네. 꿀찌꺼기. 네, 꿀찌꺼기. 벌찌꺼기. 그래서 그걸로 새겨서 만들어서 활자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 틀을 짜서 활자를 꽂아 넣는데 이게 글자 한 자가 요동을 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고정할 수 예. 있는 뭐 이런 방법.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걸 나무로 다 네, 껴서 다 껴서 가지고. 고정을 시키고 종이를 이렇게 롤러를 밀면 안 돼요. 한 글자 한 글자씩 이렇게 탁번하지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판 짜서 하나 찍는데 하루에 10장도 못 찍었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10장도 안 됐었어요. 네. 그 세종 때 가야지 그게 그때 하루에 찍을 수 40장. 있는 40장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내가 말을 잘못했네. 처음에는 그래서 밀랍판에다가 활자 끝을 뼈 조각에서 박았죠. 그렇죠. 처음에 예, 단계 예. 시작했을 그렇게 해서 한 글자 한 글자 하니까 이게 또 움직여. 근데 우리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옛날보다 까다롭더라고. 그거 못 참더라고 그거. 약간 삐뚤어진 거, 약간 정말 삐뚤어진 거 같은 느낌인데 그거. 정말 뭐 그림 정말 티도 안 나는 빨간 거. 펜. 아주 별것도 아닌 거 쓰셨습니다. 고치라고. 근데 이게 글자가 휘는 거. 그러니까 조심조심 해야 되니까 하루에 진짜 몇 장 못 찍어요. 그래서 세종 때 이제 살짝 누군가가 기량하면서 하면서 나무를 껴서 박아서 이제 고정시키는 방법을 만들어냈죠. 그랬더니 하루에 한 40장도 찍었다. 그러나 그것도 이게 미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두드리는데 글자가 돌아다니질 않고 꽉 끼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마음 놓고 쳐서 찍는다. 타고난 방식으로 이렇게 다 예. 이렇게 한 거죠. 이제 탁번하는 방식이라도 몰라. 아 그런가요? 네. 그 먹물 해놓고 그다음에 손뭉치, 이렇게 면뭉치라든가 그러니까 그걸로 활자가 있으면 먹물을 바르고 그다음에 그에 종이를 얹고 그래서 콩콩콩콩 콩콩 이렇게 두드려. 두드리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두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글자 모양 따라 나도 이거 탁번하는 분들을 잘못하시는 분은 이게 종이 같은 데 대서 문질러 갖고 막 찍으면 모양이 나오는 줄 알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살살 찍어갖고 전체 아웃라인을 본 다음에 그 형태를 따라서 점을 찍으면 찍으면서 그 라인대로 가서 정말 예쁘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손목이 뻣뻣한 사람 못합니다. 그래서 금속 활자본이 실제로는 대량 인쇄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속 활자는 대량 인쇄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죠, 진짜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귀중한 책의 가치를 올리려고 했다거나 할까. 오히려 많이 안 찍고 한 50부, 100부 정도 찍고 또 이런 귀중한 책 50부, 100부 찍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궁전, 실록 같은 거 찍어내든 궁이나 아니면 이제 불교의 다양한 책을 찍어내야 되는 사찰이나 이런 데서나 금속 활자를 쓰게 되고 오히려 가정에서 문집 같은 거 발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목판을 쓰죠. 예, 목판 써서 목판본을 보존을 해요. 목판 자체. 예, 그리고 목판본 아니 목판 자체. 예, 그러니까 목판, 네, 목판을 보존을 하죠. 그리고 이거를 대량으로 찍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부 찍어서 한번 뿌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활자 하나씩이니까 그걸 또 이제 다른 세팅 구조로 해서 또 다른 책을 찍고 그런 방식.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사실은 서양에서 나온 금속 활자하고는 금속 활자라는 것만 보면은 우리가 앞선 것도 많고 어쨌든 금속 활자지만 서양에서 나온 금속 활자 인쇄술하고는 목적이라든가 사회적 활용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서양의 금속 활자는 왜 나오느냐? 서양 금속 활자. 뭐가 다르냐?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고. 네. 금속으로 만들어진 건 똑같죠.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우리의 금속 활자 부분들은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이제 그 쇠로 되어 있는 게 나뭇가지 형태로 해서 이 활자들을 쭉 이 주변에 해가지고 마치 나무잎 따듯이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규칙하죠. 활자 하나하나 자체가. 그러니까 판에 고정시킬 때도 이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게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 뒤에도 길이가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활자가 하나 나오면 예를 들면 손가락 길이로 나왔다 치면 이게 어떤 건 이만하고 어떤 건 뭐 이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활자마다 다른 거죠. 이게 인쇄를 할 때는 굉장히 골치 아픈 거거든요. 마치 그 이렇게 이제 나뭇가지처럼 쭉 만들어서 톡톡톡 깨내요. 깨내기 때문에 이걸 잘 간다고 해도 길이나 이 형태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정한 길이와 형태로 만들어낸 게 원래 구텐베르크의 업적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그러니까 구텐베르크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뭐 생애나 이런 부분들 다 빼고라도 그 사람의 업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거기 보면 설명을 안 했었어요. 문제는 그 책도 미국 유로에서 나온 책인데 설명은 안 해놓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활자를 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구텐베르크가 처음 그걸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고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조판하기가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조판을 놓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프레스 기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압착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위에서부터 이제 종이를 그 기계를 눌러가지고 이게 눌러서 찍어내는 방식. 우리처럼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그 성경이나 기타 책들을 인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빠르게가 아니라 무지 빠르게 같은데. 많이 빠르죠. 네, 많이 빨라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특히 기계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물론 그 속도가 지금 있는 거하고는 뭐 당연히 상대가 안 되고요. 어쨌든 인간이 이 기계를 돌려가지고 딱 찍고는 뭐 다음 장 놓고 종이를 또 찍고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는 그 잉크가 이제 먹이죠. 근데 이쪽 서양 같은 그 구텐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유성 잉크입니다. 그래서 그 프레스를 쓴다는 거는 유성 잉크를 바르고 그 위에서 눌러 압착하는 방식으로 찍어내는 방식일 거고, 여기서는 먹이기 때문에 수성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맞춰서 두드려서 찍어내는 이런 방식이라서. 확 누르면 수성이라 먹은 번지나? 그 먹은 번지고요. 네, 유성 잉크는 번지지 않는데 그 유성 잉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원래 잉크 성분에다가 그 아라비아 고무 성분을 넣어서 이 굳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렇죠. 기술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그래서 그 기술이 결합돼서 프레스 방식으로 들어가서 훨씬 더 선명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결국 구텐베르크의 어떤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저도 이게 구텐베르크 성경은 뭐 이제 모조본이나 이런 거밖에 못 봤고요. 그 사실 이제 가장 가깝게 봤던 게 이제 미국 LA에 가면 헌팅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헌팅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 철도 회사를 세워서 돈을 엄청나게 번 거부인데요. 자기의 집에다가 이제 식물원, 그 다음에 이제 미술관, 그리고 이제 하나는 라이브러리,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옛날 그 고인쇄 또는 뭐 편지 이런 것들을 쭉 모아놔서 전시를 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본 게 한 10년 전쯤 가봤었는데 그때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제 구텐베르크 성서의 초간본은 아니고 아마 제 기억은 4번째 판본이었을 거예요. 맨 처음에 최초로 찍은 건 아니고 4번째 판본이라도 값어치가 엄청나죠. 책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책보다 훨씬 그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한 대략 60-70cm 가까이 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책 무게도 굉장히 엄청난 거죠. 이걸 펼쳐놓고 보면 안에 인쇄가 굉장히 선명하게 돼 있고 칼라 그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칼라 그림은 인쇄란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갖다 아주 정교하게 그림을 그려놨지만 어쨌든 그 인쇄 형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사실은 아마 이렇게 되려면 서구 내에서도 과거의 양피지가 아닌 종이라고 하는 형태가 잉크를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이게 개량이 돼야 되고요. 아마 그런 기술들이 같이 따라와 줘야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구텐베르크는 그걸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인쇄를 한다라고 하는 건 당시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흔히 이제 이 종교 개혁과 이제 나중에 이제 연관이 많이 되긴 하지만 성경에 관련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돈을 벌려고 이제 한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제 인간의 욕망이 이런 인쇄혁명을 가져온 셈이고요. 이 인쇄혁명이 인간에게 있어서 지식혁명을 가져와서 이후로부터 근대로 넘어갈 때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지금 이제 컴퓨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 이른바 왜 대규모 드라이브를 이렇게 모아놓고 지금 이제 왜 이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그 인간의 지식을 한 군데에 모여서 빨리 읽을 수 있도록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유럽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최초의 발명인 금속활자보다 더 이게 쳐주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속활자는 뭐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었다. 예, 그건 뭐 분명합니다. 근데 뭐 그게 나쁘다는 게 네, 자랑스러운 그렇죠. 거죠. 그런데 금속활자를 만든 것과 인쇄술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는 게, 인쇄술은 활자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을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었다, 또는 최고 엔진을 만들었다. 근데 그게 차가 다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하나의 기술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사회 경제적 조건이요, 그 사회 구성이 그러한 발명품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요할 수 있냐는 어떤 사회적 조건이. 예를 들면 누가 뭐랄까 콘크리트를 만들었는데 농업사회다 그러면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쓸 때가 적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회하고 맞아야 되고, 방금 잉크나 종이 얘기했지만
활자하고 다르게 인쇄술을 이야기할 때는 관련 기술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종이를 만들었다고 해도 잉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런 식의 인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결되는 기술이 중요한데 그런 기술이 또 얼마나 빨리 개발될 수 있느냐라는 사회적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사실은 연속된 기술, 뭐 종이도 중국에서 들어왔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은 하나의 그것이 여러의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관련 기술들이 같이 발전해서 인쇄술이라는 걸로 만들어지는 데는 우리하고 조금 다른 사회적 조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일단은 아까 김인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쪽도 그 인쇄술은 지식이 뭐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우리 같은 경우는 돈이 과거가 물론 돈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도 물론 지위를 얻긴 하지만 이게 어떤 과거라든가 종교라든가 이쪽에만 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당시 유럽 사회는 소위 이제 부르주아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부르주아가 돈을 벌고 자유 직업을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엔지니어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기술을 축적해야 그 사람이 이제 벌 수 있는 그리고 거죠. 그 축적된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급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만 해도 이른바 왜 마스터 장인 이하 도제들이 쭉 있어서 자기네 내부에서만 이 비밀리에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등장해서 책이 싼 가격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 기술서를 내는 거예요. 기술서를 내서 거기에 관련된 특허료나 기타 등등의 인쇄 수입을 얻기 시작하니까 이 자체가 산업이 되고요. 그 지식 자체도 충분히 이제 보급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폐쇄적인 이른바 도제적 방식 이런 부분들은 점차 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옛날엔 군대에 가서 무슨 전술을 배웠어요. 지 혼자 갖고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 제자들이나 자식들한테만 가르치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이제 무슨 포병을 하려면 저 집안을 써야 돼. 이래서 자기 값어치를 올리는데 이젠 배영은 이걸 책으로 내버려요. 그래서 내가 굳이 전쟁터에 나가 포 쓸 일 없이 그 기술을 책으로 찍어내서 그걸로 차라리 돈을 벌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소위 속된 말로 마술 한번 하면 다 공개가 돼. 그걸로 로열티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딴 놈이 또 돈을 벌려면 새로운 걸 개발해내야 돼요. 이 시너지가 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처음엔 얘들도 불평이 많았어요. 너 이러면 되냐? 같이 먹고 살아야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 상호관계를 일으키면서 소위 산업 전 분야의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벌써 이때는 이제 전문 분야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해요. 기술로 적어서 남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지식이 공급이 되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세의 그 유럽에서의 필사본은 하나 만드는데도 몇 년도 걸렸다대? 네. 대략 2년에서 3년. 그러니까 양 양피지로 만들면 성경을 만드는데 2년 정도에서 예. 시간을 잡아야 되고 가격도 뭐 보통 집 두세 채 가격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몇 천만 원에서 억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작품이에요. 막 다 색이고 뭐 그림 새고 이거를 책으로 찍어내니까 100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때 유럽은 대학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옛날에 의대 가면 그 책값을 못 댄다고 그랬잖아요. 책 한 권. 책 한 권 얼마야? 김호 선생님 20만 원. 그렇게 싸졌어? 요즘 저는 70만 원, 1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아 요즘은 그래도 의대생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거 봐. 나 때문에도 100만 원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랬던 책이 10분의 1가로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너지 효과가 막 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이 안 만들어지고 부르주아층이 안 만들어지니까 교양 독서인 책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더 글씨 깨끗한 것만 받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은 안 되고 그냥 활자로라도 50부 찍고 뭐 또 50부 찍자 뭐 이런 식. 근데 그 정부 문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금속 활자로 찍어야 또 좋아해요. 손으로 쓰는 거 싫어해요. 우리나라처럼 활자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은 또 여참 손으로 쓴다대 거기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아니 여기도 이제 손으로 쓰긴 하는데 종이 자체가 워낙 귀해서 과거에 책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뭐 대개 이제 알려진 이야기처럼 뭐 이름들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양반은 책을 그러니까 자기가 책 살 돈이 없어서
책을 빌리면 다 외웠다고 그러죠. 그냥 쭉 한 번만 보면 외웠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보면 인간 목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쭉 보면 아 외웠습니다. 책 돌려줘요. 그러면 너 책 다 봤니? 그러면 예. 물어보면 다 외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에 이렇게 암기가 중요해진 건가? 뭐 그거는 좀 다른 문제고. 하여간 그렇게 활자본을 쓰기 때문에 이게 산업 분야에서 시너지가 잘 안 나게 돼요. 그래서 금속 활자라는 거는 우리가 먼저라고 자랑할 수도 있지만은 인쇄술로 가는 과정에서 전혀 다르고 그 인쇄술을 이용해서 책을 만들어내고 그 책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이 메커니즘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저기 유럽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는 어마어마하죠. 대학을 만들고 지식인을 만들고 결국 지식이라는 게 그런 지식이 아니라 기술과 지식에 기반한 경쟁 사회를 만들어서 부르주아층을 만들어내는 거의 필수적인 게 되는데 우리의 인쇄술은 그냥 종교의 경전이거나 과거 공부의 경전. 그것도 있고 뭐 조선 들어와서는 어쨌든 왕실에서 혹은 국가에서 필요로 막 이를 들어 상강공실 그렇죠. 라던가 뭐 국가에서 찍어내는 그런 국가 출판물들이 주를 이룬 거죠. 출판물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 그러니까 금속 활자 부분도 그 이후에는 개발이 안 된 이유가 정부 출판물만 주로 이제 찍어내다 보니 이 자체가 사실 갖고 있을 의미도 별로 없는 거죠. 그냥 목판으로 찍어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그 비싼 돈 들여서 금속 활자로 찍어야 될 이유도 별로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구텐베르크가 그거 만든 다음에 유럽에서는 출판업이란 새로운 문화가 업종이 생겨요. 그렇죠. 출판사가 막 생겼다. 몇백 개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순식간에. 그러니까 구텐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발전한 부분도 있는데 그 덕분에 없어진 직업 하나가 있죠. 필사공들. 필사공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양피지에 필사했던 필사공들 숫자가 파리에만 해도 몇만이라고 제가 할 때는 한 3만 정도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일시에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거의 마치 무슨 인크로즈 운동 나는 것처럼 필사공들이 뭐 구텐베르크가 만들어냈던 그 인쇄 기계를 뭐 부지로 간다든지 그런 사건도 발생을 했다고 할 정도로 결국 하나의 직업 하나는 없어졌지만 하여간 세상이 발달하면 뭔가 없어지는 건 있어요. 없어진 대신 결국 막 식자공에 조판공에 여러 그 출판에 필요한 단계마다의 어떤 그런 기술자들 그런 직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신문,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업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언론은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하는 자유 발언권이고 유럽에서는 우리말로 프레스로 찍어 나오는 식자공, 뭐 조판공, 신문, 이래서 이게 수많은 산업과 사회 변화에 우리 전에 런던 갔을 때 진짜 깜짝 놀란 게 사실 잉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국의 그 어느 거리인가 거기가 잉크 만들던 거리라고 있더라고. 거기 우리 쭉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거 신문사 그렇지. 영국의 오래된 신문사하고 잉크 거리가 같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잉크가 안 돼서 전부 프린터 잉크 판대. 아니 저희 어릴 때도 잉크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저기 임수임 세대나 저희 세대는 그 팽글씨를 좀 배우던 세대였어요. 근데 이제 만년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물론 그 어떤 분들은 그 만년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인할 때 주로 쓰죠. 그 전에는 그 만년필에 좋지 않은 잉크 넣으면 안에 있는 그 만년필 튜브가 녹아내려서 망가진다고 그 좋은 잉크를 써야 된다고 또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그랬는데요. 저희 집도 아직 까만 거 파란 거 2개 아직 보관하고 있어요. 그게 한 20년 넘었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그 거리는 지금도 신문사하고 프린터 잉크 파는 굉장히 유명한 거리래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의 거리도 만들어질 정도로 이제 인쇄가 하나의 사회의 어떤 기간 산업이 되는데 우린 그렇게는 안 되고 여전히 군과 사찰에서 이제 특별히 이런 거 찍을 때 금속활자 같은 거 만들어 찍고 아니면 이제 목판 찍고 이런 식의 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활용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를 좀 더 짚어보자면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대학에서 교수들이 어떤 논문을 썼다 그러면 이 교수가 자기 했던 논문 자기 전공하는 사람에게만 퍼질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아니었고요. 자기가 책을 내려면 실제로 이 출판사 인쇄소로 찾아와서 그 조판한다거나 조판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그 자리에서 고친다든지 해서 이런 배치를 바꾼다든가 이 같은 작업들이 같은 공간에서 식자공이랑 그 정작 이 글을 썼던 교수랑
분야는 다르지만 그 내용으로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수들이 하는 어떤 전문 지식과 실질적으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어떤 융합 기술이라든가 융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뭐 교수는 교수 따로 무슨 저기 기술자는 기술자 따로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분야지만 합작해서 뭔가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훨씬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이제 인쇄술 이후로 가능했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돈을 길고양이님이 기술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고 돈이 기술을 만드네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건 상호작용이에요. 문제는 문제는 먼저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이 상호작용이 얼마나 활발하게 또 일어난다고 여기서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 핑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퍽퍽해서 얼마나 수많은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자본주의가 유럽 사회에 크게 살본 거 그 전에 본 건지. 왜냐하면 도시 단위로 경쟁을 하니까 서로 경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회가 아까 뭐 여기 나오네 뭐 여기 필사공 얘기도 나오고 인쇄술이 나오니까 성직자들이 헛된 사기 짓도 나와요. 그때 가짜 뉴스 뭐 이제 소위 말하는 항상 사람이 그렇지 뭐 인쇄술이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안 좋은 거 다 나와요. 뭐도 나오고 19금 뭐도 나오고 그 있잖아요. 뭐 마녀재판에 뭐 하여간 마녀망치 뭐 이런 책도 나오고 그런 거 다 나오고 그래서 누가 그러는데 논생각이 마녀 재판해서 억울하게 마녀 사냥이 확 늘어나는 것도 인쇄술하고 관련해요. 인쇄술 때문에. 예. 오히려 그러니까 역으로 간 케이스죠. 그래서 어떤 좋은 게 나오면 좋은 게 많아지는 것만큼 나쁜 것도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역사의 발전 과정인데 나쁜 거를 없애기 위해서 좋은 것도 발전 안 시키면 그냥 이렇게 바닥에 있네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 사실 그런 거를 좀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나쁜 것은 줄이고 좋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자는 건데 이걸 잘못 배우면 나쁜 거를 찾아서 제거시키고 더 나쁜 건 나쁜 게 나오니까 좋은 것도 같이 죽여서 아예 그냥 없이 살자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나쁜 건데 아무튼 이렇게 돼서 그쪽은 경쟁과 시너지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선 인쇄술이 그런 식으로까지는 이제 나가지 못했다. 그런 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 면이죠.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10분? 10분? 한 5분 5분 정도만 쉬다가 받을 거죠. 질문 받을 거요? 네. 마녀의 망치, 마녀를 알아보는 101가지 방법.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라는 이야기도 선동이라고. 이거가 진짜 선동인 정도가 아니라 마리 앙뚜아네트는 정말 언론이 죽였죠.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에 관한 얘기는 전부 거의가 뻥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파리에서 도살극이 일어나는 수준, 물론 마리 앙뚜아네트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 거짓 뉴스로 끝내는 최고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뭐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 되게 겸손했고 프랑스 그 사람도 프랑스가 싫었대. 그래서 지금도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요, 그놈 베르사유가 너무 넓어가지고 저 구탱에 있는데 걸어가는 데만 1시간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가다가 포기하는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살던 스머프 마을이 있어요. 그 진짜 스머프 마을 같아. 거기서 그 시녀들하고 양치고, 그러니까 집은 딱 스머프 마을 집처럼 지었는데 궁전이 아니라 그런 데서 만화영화 세트장 같은 데서요, 양치고 돼지치고 치즈 만들고, 그래서 스머프 마을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언론에서는 우리 왕비께서는 사치를 좋아하셔서 뭐 하루에 옷을 몇 번 갈아입는 이런 식으로 마구 해서 정말 마리 앙뚜아네트 죽을 때는 자기한테 이렇게 온 얘기에 대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반론도 안 했다고 그러죠. 하여간 뭐 그게 베르사유 장면에 나온 얘기도 그 가짜뉴스에 기반한 거예요. 자, 오늘은 그렇죠, 다이아몬드 뭐 그리고 딴 데로 가는데 그것도 가짜 뉴스였고 실제로는 이렇게 된 거고. 상정 고급 예문에 대해서는 설명 가능하신가요? 라고 아까 그 까마귀 튀김님이 왜 또 하필 아이디가 까마귀 튀김이신가? 상정 고급 예금 나 다 까먹었어. 상정 고급 예금이라고 하는 책 자체는 이제 무신직공기에 나온 책이죠. 이규보라고 하는 유명한 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발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경위를, 그러니까 이게 나오게 된 이유,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쭉 썼는데, 그 상정고금 예문이 유명해졌던 이유는 그 책을 국가가 발간했는데요. 맨 뒤에 보면 이게 이제 책 자체를 금속활자로 찍어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규보가 써놨기 때문에 이것도 금속활자로 만들어 적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책 자체가 현재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원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책이 어떤 건지 하는 것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책 내용 자체는 제목을 보면 이해는 가죠. 상정,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자세하게 고증을 했단 말이죠. 뭘 얘기했냐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해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고증한 겁니다. 이제 이 책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은 그 무신집권기 이후에 몽골이 침략하면서부터 강화도로 이주를 왔단 말이에요. 이주를 오고 나니까 뭐 뒤죽박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어떤 체계를 갖추고 다시 이것들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의가 어떻게 되는지, 에티켓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국가의 명예에 의해서 책 자체를 최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찬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나온 거고요. 그거보다 이제 금속활자 이야기 부분에는 그거보다 앞서서 증도가라고 하는 이제 불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증도가도 사실은 그 일부가 지금 현재 그 아까 우리가 봤던 직지라고 하는 책에도 이제 증도가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 증도가에 관련된 책 자체를 그 금속으로 찍어냈다고 생각해서 그 증도가의 글자, 금속활자 부분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냐 가짜냐를 두고 아직까지 학계에서 사실 논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분명하게 이렇다 저렇다 결론은 안 나 있는데요. 어쨌든 당시에 이제 이 금속활자 부분들을 만들어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추정이긴 하지만 당시에 이 그 강화도 정부로 옮겨온 고려 정부 입장에서는 대장경,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팔만대장경이죠. 그걸 편찬하느냐고 모든 목판 기술자들을 총동원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책을 새롭게 편찬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속활자 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더 커졌을 것이고, 그렇게 찍어내야 되는 책들도 아마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마 이 기술적인 문제의 부분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금속활자로 찍어냈, 예를 들면 직지신경이 금속활자로 찍어냈다는데 왜 귀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금속활자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작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인쇄술 자체가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시장 수요가 크면, 시장 수요가 크고 그게 되면 계속 찍어내겠지만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냥 필요한, 필요한 소수의 계층들만이 보는 책이기 때문에 금속활자로 찍었다고 해서 대량으로 안 찍어요. 어려서 조금 찍어서 지금 이렇게 상정 고급 예문도 안 나오고 직지심경도 보기 힘든 것이죠. 보기 힘든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금속활자로 1377년에 찍어내고 그 2년 뒤인가 이 목판본으로도 간행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목판본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금속활자본이 다행히 한 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행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되고, 우리 다음 부가 또 있어요. 그 조선시대 유행어와 비속어. 이거는 선문답보다는 좀 쉬운 거라서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질문이 나오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 봉건제가 유럽에서 그런 시장 경제가 발달하게 된 원인이면, 우리나라는 그 한반도나 중국은 통일국가였기 때문에 발전이 더뎠느냐? 사실 이거는 이렇게 딱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는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경제 제재 자체가 좀 요즘식으로 하면 관주도, 통제 경제, 관리 경제였기 때문에 어떤 자본도 크고 뭐도 많은데 자유 경쟁, 그러니까 혼란을 못 참거든. 자유 경쟁이란 건 혼란을 말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게 좀 요인이 아니었는가 하는 게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혼란을 못 참는 게 아니라 자유 경쟁을 시키지 않는 거죠. 자기네가 자본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간 네. 그리고 근데 그 바람에 넘어가 버렸네. 그 조선시대 때 문집을 내려는 양반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목판 기술자들이 따로 있었나요? 그런 존재는 그렇죠. 거의 없죠. 예. 아마 이건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네. 가게 열어놓고 네. 우리는 뭐 전문, 그 없어요. 정도로 시장이 크질 않아요. 그래서 목판 기술자가 있기는 하지만
물론 관- 이게 예. 그렇죠. 의뢰는 하겠죠. 뭐 예. 예를 들면 족보를 찍어내야 된다든가 그렇죠. 예. 뭐 자기네 집안에 누구누구 유명한 사람의 문집을 찍어낼 때 그걸 이제 전문으로 좀 취급하는 그런 것도 사람은 있긴 있지만 하겠지만 무슨 예. 가게를 연다거나 우리는 이거 상점을 전문, 연대든가 뭐 누구는 관리 전문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조선이 뭐 세계 최초의 신문을 냈다는데 이거 아마 그 조보 말하는 거 같아요. 조보를 얘기하는 거 그 조보는 그 필사본으로 해서 판부 찍어서 쭉 관으로 돌린 케이스라서요. 그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소식지라고 예, 보시면 소식지. 됩니다. 그걸 전부 손으로 써가지고 돌려보는 것들이죠. 이거는 신문이 아니라 공문에 네, 가까워요. 공문이죠. 공문.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232명이 시청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5분 후에 조선시대 유행어와 비속어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세한 기자만 했더니 이런 멘트가 많이 늘었어. 저는 이런 걸 못했는데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예, 다음 조금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